안녕하십니까. 이번 차수에서는 중소기업 회계기준과 일반 기업 회계기준의 차이점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회계기준의 특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페이지 12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준거기준의 명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정말 간과할 수가 없죠. 제가 이걸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교환의 가장 뒤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페이지 124페이지를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대차대조표라고 해서 별지 1호 서식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래 재무상태표가 되어야 할 텐데 재태대표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대차대조표가 끝나는 지점에 뭐라고 소개가 되어 있냐면 이 대차대조표는 중소기업 회계기준에 따라서 작성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준거기준의 명시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비상장이나 비회감들은, 특히나 비회감들은 이제 선택의 폭이 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 회계기준, 그 다음에 중소기업 회계기준의 3개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그 3개 중에 어떤 기준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었는지를 반드시 이 준거기준을 명시를 해줘야겠죠. 왜냐면 이게 명시가 안 되면 이 회사가 과연 이 3개 중에 뭘로 만들었을까? 이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들이 이 정보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항상 제일 끝나는 부분에 이 대차대조표는 중소기업 회계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라고 반드시 준거기준을 명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128페이지를 보시면 손익계산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129페이지 제일 하단에도 이 손익계산서는 중소기업 회계기준에 따라서 작성되었습니다 라고 써있죠. 이런 식으로 반드시 준거기준을 명시해 주셔야겠습니다. 130페이지의 자본변동표도 이 자본변동표는 중소기업 회계기준에 따라서 작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31페이지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중소기업 회계기준에 따라서 작성되었습니다 라고 준거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다시 12페이지로 돌아오면 로마자 4번에 자산평가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산평가의 원칙을 보면 1번에 시장가격에 있는 유가증권, 파생상품을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를 기초로 측정하라고 있는데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 잘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자산재평가입니다. 자산재평가. 자산을 재평가한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경제개발이 우리나라에 한참 일던 1960년대? 1960년대에 토지건물을 사는 겁니다. 토지건물. 이거를 100억에 구입을 한 거죠. 이게 지금 1960년대면 벌써 지금부터 한 5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때 토지건물을 100억을 구입해놓은 회사는 아주 상당히 그때 큰 돈을 쓴 거죠. 나도 좀 그때 살았으면 좀 그때 사놓을걸. 100억짜리면 지금 이게 얼마겠습니까? 이게 10배, 20배 이상은 충분히 뛰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냥 어림짐작을 하더라도 이게 10배만 뛰었어도 지금은 시가가 한 1000억쯤 되겠죠. 어림짐작으로. 자, 그러면 2014년을 살고 있는 오늘 이거를 100억짜리가 1000억이 됐단 말이야? 이야, 그러면 900억이 뛰었네? 라고 해서 토지나 건물을 900억, 여기에는 평가이익 900억. 자, 퀴즈입니다. 퀴즈. 우리나라의 현행 재무회계, 현행 여러가지 회계기준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과거에 100억에 샀던 토지 건물이 지금 시가가 1000억이 됐을 경우 100억짜리를 1000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자, 있다 없다. 재평가가 된다 안 된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하나만 됩니까 안 됩니까? 재평가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아, 여기 써놨잖아요. 자산 재평가. 우리나라에서 현행 회계 기준에는 이렇게 자산을 재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찬반 양론이 상당히 거셌었죠. 왜냐하면 이 처분도 하지 않은 토지를 재평가해서 올려놓는다는 뜻은 이게 일종의 회계학에서의 언제나 대명제 중에 하나인 이게 미실현 손익입니다.
회계학에서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미리 잡는 것을 터부시하고 있죠. 아니 이걸 왜 벌써 잡냐 이거예요. 어차피 지금 100억에 사가지고 토지가 1000억이 됐더라도 이건 가만히 두고 있으면 나중에 1000억에 팔리는 날이 있을 것이고 1000억에 팔린다면 그때 처분이익이 나올 텐데 왜 실현도 안 된 미실현이익을 벌써 잡냐라고 해서 이게 한때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이슈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2009년 이때쯤부터 이미 자산 재평가를 허용해 주고 있었습니다. 단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자산 재평가를 함부로 했다가는 실제로 매출을 많이 일으키거나 장사를 잘해서 당기순이익이 올라가야 할 텐데 아니 그냥 토지 건물만 잘 사놓고 시간만 흐른 다음에 평가해버리면 이게 누구든지 당기순이익을 뻥튀기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산 재평가가 되긴 되고 있지만 평가이익이라고 해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재평가 차액 재평가 차액이라고 해서 이거를 자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퀴즈. 우리가 토지 건물을 샀는데 이게 시가가 많이 올랐다고 평가되면 감정평가사 등의 감정평가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재평가를 막 열심히 해놓는다. 재평가를 열심히 해놓으면 우리 회사의 손익은 아주 좋아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OX 퀴즈. 맞아요? 틀려요? X죠, X. 왜냐면 자산을 재평가한다고 해서 이게 손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본만 튼실해지기 때문에 이 재평가를 한다고 해서 손익에 아주 긍정적인 면이 있거나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요, 이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페이지에 로마자 4번에 있는 자산 재평가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12페이지에 로마자 4번의 1번입니다. 시장 가격이 있는 유가증권, 파생상품을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를 기초로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산평가를 하지 않고 예전에 샀던 취득원가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 회계기준의 취지인 거죠. 아, 이거 어쩌죠? 이 강의를 좀 빨리 들을걸.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부터 이미 중소기업 회계기준이 들어왔는데 우리 회사가 지금 비외감이란 말이죠. 비외감이어서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쓰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재평가가 이전까지는 됐는데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쓰는 순간 재평가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좀 빨리 알았으면 2013년에 즉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쓰기 전에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 재평가를 해버릴 걸. 근데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자, 다시 우리 회사가 토지 건물이 꽤 많아가지고 재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이제야 한 거예요. 이제야 2014년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서는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쓰게 되고 그렇다면 비외감들은 보시는 것처럼 자산 취득원가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재평가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어쩌죠? 어쩌면 좋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사장님한테 지금 와서 말하면 큰일 났 텐데 사장님이 나한테 아니 그런 거는 우리 김 과장이 좀 미리미리 검토해가지고 했어야지 이제 와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얘 분명히 한마디 핀잔 주거든요. 이런 거를 막고 싶다? 간단합니다. 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우리 회사가 비외감이어서 원칙은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한 단계 상위에 있는 뭐를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뭐를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일반 기업 회계기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늦었다, 이미 흘러갔다 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토지 건물을 꽤 재평가할 만한 건수가 많이 있다면 이제 중소기업 회계기준보다 한 단계 상위에 있는 일반 기업 회계기준을 과거 그대로 채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로마자 6번을 보시면 시행일과 경과조치라고 있는데요. 1번에 보시는 것처럼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래서 왜 아까 2013년 또는 2014년부터 중소기업 회계기준이 들어왔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 법무부의 그 준비한 상황에 의하면 이게 2012년 10월에 처음 드래프트 가안이 나오면서 그때만 해도 2달 후인 2013년 1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는 실은 뭐 누가 봐도
번갯불에 콩 튀어 먹기죠. 어떻게 10월이나 11월에 뒤늦게 초안이 나온 다음에 한 2달 만에 뭐 공청회 좀 뭐 몇 번 하고 막 엄청 급하게 한 다음에 한 2달 만에 이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바로 적어간다는 건 좀 약간의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1일자로 도입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결론적으로 1년 후인 201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중소기업 회계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쓰던 일반기업 회계기준의 약 10분의 1로 축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일반기업 회계기준이 대문자 A라면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소문자 A에 불과해서 이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게 현실인데요. 자, 지금부터는 14페이지에 2절에 일반기업 회계기준과 중소기업 회계기준 비교라고 해서 이제 과거에 있던 일반기업 회계기준하고 2014년부터 새로 도입되고 있는 중소기업 회계기준이 군데군데 어떻게 차이가 발생하는지 제가 한 19개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몇 개만 한번 중요한 거 위주로만 살펴보면 1번을 좀 보실까요? 1번. 비교정보라고 해서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비교재무제표의 제공을 요구합니다. 어찌 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라는 것은 전기와 단기가 비교식으로 나가야 그 재무제표를 보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전기에는 이랬는데 단기에는 좀 매출이 늘었네. 단기순이익이 줄었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 보니까 반드시 비교식으로 나가야 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 서류를 보시면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비교재무제표 작성의 원칙이나 해당 회계연도분과 같이 해당 회계연도분만 작성할 수 있다고 된 걸 보면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특이하게도 전기와 비교식으로 나가지 않고 단기 것만 보여줘도 문제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2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2번을 보면 자본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기업 회계기준은 크게 자본을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웬만하면 이건 질문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강의를 해보고 수강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뜻밖의 5대 자본 요소를 정확히 아시는 중소기업 담당자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자본이 5대 자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재무상태표네요. 여기 자산이 있겠죠? 부채가 있네요. 자본이 있는데 이 자본이 5대인 건 알고 계십니까? 5대 자본. 자, 로마자 1번. 설마 요건 아시겠죠? 자본금. 우리 미천 자본금. 그리고 로마자 2번에 뭐가 있습니까? 자본금 다음에 뭐가 있죠? 자본 잉여금이 있죠? 제가 이렇게 필기하면 머릿속에 하나씩 계정 과목 떠올리기 있기 없기 있으셔야죠? 예를 들어서 자본금은 별도의 계정 과목이 없네요. 그냥 자본금은 굳이 얘기하자면 보통주 자본금이냐 우선주 자본금이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본금은 별도의 계정 과목이 없고 자본잉여금은 대표주자가 누구죠? 자, 여러분 회사에 빨리 자본잉여금의 대표주자 뭐 있습니까? 대표주자는 주식발행초과금이 있습니다. 주발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본조정입니다. 자본조정은 언제나 꼭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성격이 있냐면 보통 마이너스 자본의 성격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자본의 성격.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요거는 이제 자기주식이 있겠습니다. 자기주식. 자기 회사가 외부에 발급한 주식을 다시 사들여서 회사 내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걸 자기주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로마자 4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소위 기타포손이라고 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이게 약간 길을 잃은 거죠. 어찌 보면 손익계산서로 보낼 수도 있는데 손익계산서로 보낼 수 없는 것들 여기다 모아놨는데요. 대표적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매도가능증권 또는 매도가능 금융자산 평가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재평가한 거 있죠? 재평가 차액 이런 것들이 소위 자본으로 오는데 그런 것들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 단골로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익잉여금이 있죠. 지금
회사의 재무제표를 봤는데 이익이 없다? 없습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가슴 아프지만 과거에 결손이 많이 누적되어 있으면 이제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미처리 결손금, 이제 결손금이 쌓여 있는 경우도 있죠. 가슴 아프죠? 저도 울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크게 5가지의 5대 자본 요소가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 특히나 이제 규모가 좀 작은 회사들은 이거 제가 설명하면 눈만 깜박깜박 하죠. 왜냐면 회사에 자본금은 있어요. 이 자본금은 인간적으로 있어야 하고요. 심지어 주발초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회사를 설립할 때 액면이 5천이었는데 실제 주주들한테도 5천원만 받았으면 자본금이 없죠. 자본조정? 우리 이런 거 안 키웁니다. 자기 주식? 아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기타 포괄손익 2개? 뭐 평가를 할 게 있어야죠. 회사에 평가할 게 없어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 지금 우리 회사도 유만한데 내가 무슨 다른 회사를 또 주식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래서 매도 가능 금융자산도 없어요. 그러면 이익잉여금? 뭐 요거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회사 규모가 작으면 자본금하고 이익잉여금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시 결론을 내리자면 원래 5대 자본 요소가 있는데 5대 중에서 2개만 있는 회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만, 다시 교재를 보셔서 2번의 내용을 보시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의 5대 자본 요소가 다 있는데, 오른쪽 세로에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왠지 아시겠죠?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원칙적으로 뭐를 할 수가 없다? 평가를 할 수가 없다. 아니 평가를 해야 기타 포괄손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의 유형자산의 후속평가도 상당히 독특한 내용인데요. 원가 모형입니다. 원가 모형. 유형자산은 원가 모형으로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 목적으로 가운데 서류를 보시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원가 모형 또는 재평가 모형 중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원가 모형만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보시면 유형, 무형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인데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뭔가 똑부러진 내용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인 내용만 서술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보자면 자산의 경제적 효익, 소비 형태를 반영하는 합리적 방법 선택이라고 해서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 여러 가지가 가능한 거에 비해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우리는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유형자산이라면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무형자산이라면 정액법, 생산량 비례법이니까 이제 이 부분도 기존에 있던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중소기업 회계 기준의 커다란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 가보시면 15페이지가 있습니다. 15페이지에 12번에 보면 손상차손의 측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손상차손의 측정이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이 듭니다만, 손상차손이라는 것이 원래 장부에는 그 기계가 아직 10억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컴퓨터 키보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과거에는 타자기를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한 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자기로 시작한 회사인데 요새는 타자기를 거의 안 쓰다 보니까 이제 이걸 컴퓨터 키보드로 지금 바꿔 탄 건데, 우리 회사에 지금 공장의 라인이 A라인, B라인, C라인, D라인, E라인이 있는데 이 마지막 E라인이 아직도 그 타자기를 만드는 라인인 거죠. 이 라인이 이제 요새는 거의 구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부가액은 약 10억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그냥 고물로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이걸로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하니까 한 1억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10억과 1억의 차액인 9억을 손상차손을 잡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이걸 소위 이제 속된 말로 깐다고 하죠. 뭐 장부가액을 깐다고 하는데 10억짜리를 1억으로 완전히 이렇게 감액을 시키는 거. 요새는 감액이라는 표현보다 이 손상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씁니다. 가운데 서류를 보시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장부가액 빼기 회수가능액입니다. 여기서 회수가능액은 맥시멈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 큰 금액이죠. 자, 여기에 비해서
중소기업 회계기준은요, 장부가치에서 순공정가치만 빼주고 있기 때문에 회수가능가액, 즉 맥시멈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라는 개념 자체가 없이 바로 그냥 순공정가치만 빼준다는 게 이 중소기업 회계기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공정가치하고 사용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순공정가치는 지금 기계가 그만큼 이제 효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계를 고물상에 팔아버리면 말 그대로 고물값은 받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일종의 순공정가치고요. 사용가치는 이제 이 기계를 가지고 향후 5년, 10년 동안 계속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매출액이 얼마가 나오고 원가가 얼마 나오니까 약 얼마 정도 남지 않겠느냐. 이 남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이렇게 쭉 할인해서 땡겨오는 것을 소위 사용가치라고 부릅니다. 16번에 보시면 매출채권의 양도가 있는데요. 이 매출채권의 양도도 일반 기업 회계기준과 중소기업 회계기준이 차이가 나는 상당히 독특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 기업 회계기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각거래와 담보 차입 판단 요건이라고 해서 권리행사, 처분관리, 효율적인 통제권 같은 걸 가지고 매출채권의 양도냐 아니면 매각거래냐 담보 차입이냐를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매각거래로 간주하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 뭐 어음을 할인하거나 아니면 배서 양도하거나 뭐 어음에 대한 권리 같은 것을 은행으로 이제 제공한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미리 땡겨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지금 거래처에 어음 받아 놓은 게 있어요. A라는 거래처. 이게 만기가 90일입니다. 만기가 너무 많이 남아 있죠. 우리도 돈이 없어요. 이거 빨리 90일이 와야 하는데 그래야 만기 결제 이제 우리가 현금화 할 수 있는데 우리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억짜리라고 치고요. 10억짜리. 이걸 빨리 융통시키고 싶어가지고 이거 은행에 갖다 줬어요. 할인으로. 근데 은행이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9억만 주더랍니다. 그냥 은행도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은행이 1억을 덜 준 거예요. 우리는 10억짜리를 없애죠. 자, 퀴즈입니다. 여기서 회계 처리가 각각 10억과 1억이 어떻게 될까요? 이 10억은 매출채권 없앴으니까요. 매출채권 A 없애고, 여기에는 매출채권 처분손실 이렇게.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니다. 매출채권을 없앤 게 아니라 우리는 은행에 나의 매출채권을 잠깐 담보로 맡긴 거다. 그리고 담보로 맡기고 그 담보를 대가로 뭐를 실행시켜 온 거다? 대출받아 온 거다. 그럼 뭐가 늘겠어요? 차입금이 늘죠? 그리고 차입금을, 그러니까 은행에 내 매출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차입금을 10억을 땡겼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9억밖에 안 왔으니까 1억은 일종의 뭐를 미리 떼인 겁니까? 선이자를 떼인 거죠. 그러면 이자 비용이 1억이 잡힙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1법은 매출채권 없애면서 여기에다가 매출채권 처분손실을 잡는 게 1법이고요. 2법은 그게 아니라 이 어음을 우리가 은행에 판 게 아니라 매출채권을 없애면 안 되고 이걸 담보로 우리는 차입금을 실행시킨 거고, 차입금을 실행시키면서 9억밖에 못 받았으니까 이자 비용으로 이미 1억을 주고 온 거다. 이렇게 흰색 회계 처리하고 빨간색 회계 처리가 둘 다 이론상 가능하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그게 바로 과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매각거래와 담보 차입 판단 요건이라고 해서, 자, 예를 들어서 가로 열고 권리를 내가 끝까지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처분 관리를 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은행한테 이걸 보냈지만 효율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매출채권 어음은 여전히 누구 거죠? 내 거니까 매출채권을 없애면 안 되고 차입금을 잡았어야 합니다.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온 거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자 비용 잡히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른쪽 세로로 가시면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매각거래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회계기준에서는 내가 이 어음이나 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뭔가 돈을 빌려왔다는 차익금 거래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매출채권을 그냥 은행에 매각해버렸으니까 매각에 따른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과거의 일반 기업 회계기준하고 중소기업 회계기준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한번 비교해 보셔야겠습니다. 요새 이제 어음이라는 것 자체의 그 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예전만큼 많이 활발하진 않은 편이어서 매출채권을 양도하거나 어음을 배서 할인한 일이 많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매출채권의 양도가 기업회계, 즉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좀 숙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16페이지에 제3절에 중소기업 회계 기준 전문이라고 해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토대로 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개정 과목별로 어떻게 중소기업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법인세법의 관점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법인세법의 세무조정 내용까지 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차시에서도 계속 깊이 있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